지금 뉴스 나오면 지금도 막 뜨겁다고 나오죠. 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은이라고 하긴 그렇고 부동산원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전국의 그런 정부가 하는 데이터는 보통 2, 3개월 늦어요. 네. 그래서 제가 7월 말에 서울 부동산을 한번 쫙 돌았거든요. 네. 정말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더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막 귀도 따갑고 막. 그럼 핵심지부터 좀 이렇게 쫙 도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한강 껴가지고 지금 반응 나타나는 게 강남 4구랑 마용성 그쪽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물이 퍼져나가는 정도지 뜨거운 건 다 그쪽밖에 없어서 그쪽을 쫙 돌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뜨거운 애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뜨거운 애는 강동구인데 아니 성동구인데 지금 뜨거운 건 강동구예요. 근데 제가 강동구 와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네.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들 다 틀렸어.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가가지고 전문가들 다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올 초에 다들 우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림픽 파크포레온 입주가 있으면 12,000세대니까 네. 당연히 강동구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흔들릴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2018년도 헬리오시티 얘가 2018년 12월에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18년도가 어느 정도 서울시장이 뜨거웠던 대세상승장이었냐면 옆에 있는 개포동이 주마다 1억씩 오를 때였어요. 2018년도가 서울이 뜨거워서. 근데 헬리오시티가 12월에 입주를 하는데 얘가 10,000세대 정도 되잖아요. 좀 안 되게. 네. 이때 2018년 10월부터 서울 이 평균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를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2019년 4월에 이게 끝나요. 여기쯤이 2019년 4월이고 이 매매평당가가 2,724로 이렇게 보합을 유지하잖아요. 이렇게 눌러줄 정도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 정도. 9,500세대로. 네, 9,500세대로. 그리고 서울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좀 그렇다라고 하면 송파구만 봐도 2018년 2월부터 끝나는 여기 2019년 3월까지 물론 중간에 조금 더 출렁임이 있었긴 있었지만 어쨌든 끝나서 다시 쭉 올라갈 때까지 봤을 때 거의 1년 정도를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이럴 정도로 헬리오시티 영향이 컸단 말이에요. 강력했다, 힘이. 네, 힘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주변 단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하면 혹시 올림픽 패밀리타운 위치 아세요? 아니요.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규모도 비슷하게 이렇게 쫙 여기가 올림픽 패밀리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얘 들어가면 얘 당연히 영향 받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냐면 올림픽 패밀리타운 31평 기준으로 2018년 10월까지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매매가 14억 1,00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입주가 올림픽 헬리오시티 입주하니까 2019년 3월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여기 내려오잖아요. 3월에 10억이 돼 있어. 10억 9천. 11억이 돼 있죠. 그러니까 3억이 빠진 거야. 저 당시 최저가가 10억, 3억이나 빠졌네. 3억이 빠진 거예요. 그 헬리오시티 입주로. 그리고 더 고무적인 건 그 전에 갭이 9억이었어요. 네. 근데 갭이 5억 9천이니까 6억으로 줄어들면서 요 줄어든 매매 가격 3억이 준 만큼 갭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9억 가진 사람만 진입할 수 있었던 사람이 5억, 6억 가진 사람도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야.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진입의 기회가 생긴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강동구도 그렇게 갈 거다라고 다들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이미 너무 비슷한 사례고 입지도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사실 헬리오시티랑 둔촌주공이랑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충분히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뜨거웠던 상승장에도 10,000세대 정도로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면 지금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12,000세대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37,000이거든요. 37,000이거든요. 입주량이 37,000인데 강동구에만 17,000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동구가 서울의 입주 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강동구가 흔들려야지. 사실 공식적으로 보면 공급이 정말 폭탄일 때는 흔들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안 흔들리고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그렇고 올림픽 파크포레온 때문에 흔들린 고덕지구 걔네들도 지금 다 전구 좀 뚫었어요. 고덕지구에 물론 그라시움, 아르테운 이런 애들 물론 준신축, 구축으로 안 가고 신축 일대. 너무 이례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 올림픽 패밀리타운만 그렇게 흔들린 거고 다른 데는 안 흔들린 거 아니냐. 그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그래서 너네가 잘못 파악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상급지인 엘스로 가서 한 번 더 봤어요. 엘리트? 엘리트.
근데 엘리트 중에 요새 그 마이스가 좀 진행이 되면서 엘스가 요새 뜨고 있잖아. 외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엘스. 얘도 상급지잖아요. 헬리오시티보다 상급지잖아. 가락동 아니고 잠실동이야. 그러니까 얘가 2018년 9월부터 얘는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17억 9천. 그러니까 거의 18억이죠. 18억까지 올랐다가 2019년 3월에 15억 8천까지 빠져요. 그럼 한 2억 빠진 거예요. 2억 정도? 네. 상급지인데 2억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지 있는 사람도 충분히 헬리오시티에 그걸 할 만큼 메리트가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전세는 그 얘네들은 좋은 입지니까 전세가가 좀 안 흔들리지만 그 외곽에 있던 애들은 막 흔들려서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헬리오시티가 전세 가격이 좀 낮으니까. 근데 지금 강동구는 올림픽 파크포레오는 안 그렇다는 거지. 왜 그런 거죠, 그럼? 왜 안 흔들리고 있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전문가도 다 틀렸다 이런 얘기도 듣고 왜 이래? 그리고 사실 올 초부터 해서 작년부터 해서 강동구 진입 시점 이때다라고 해서 엄청 얘기를 해서 올 초에 사실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기다리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속상한 일을 만들어준 게 되니까 저도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되게 좀 느끼게 돼가지고 왜 틀렸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 이유는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진짜 공급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실거주 그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거기 당첨을 받았어. 그럼 실거주를 바로 해야 돼요. 입주와 동시에 실거주를 해야 돼. 근데 이번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해주면서 3년을 유예해 준 거지. 그래서 3년 안까지는 전세를 놓을 수 있게끔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3년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바로 팔지는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면 바로 팔지 못해요. 바로 팔면 1,000만 원의 벌금이 들고 그리고 벌금만 내면 솔직히 1,000만 원 내면 되잖아. 뭐 20억짜리인데 25억 이렇게 하는데 1,000만 원 내면 되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1,000만 원 벌금을 내고 자기가 당첨받은 금액으로 LH에 팔아야 돼요. 매도를 해야 돼.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진짜 공급으로서의 역할로서 매매가 가능해야 되는데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사장님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금매가 좀 나아졌으면 지금 시장 같지 않을 텐데 가격이 좀 흔들렸을 텐데 금매가 안 나오는 거야. 팔 수 없는 거지. 조합원 물건만 일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팔지도 않아. 그리고 전세가도 안 늘리거든요. 그럼 전세가는 왜 안 늘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실거주는 3년 유예까지 해줬으니까 전세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안 넣는 거예요. 첫 번째, 대출이 다 나와. 굳이 전세 안 넣고 그냥 대출 받아서 본인이 거주해서 빨리빨리 그 비과세 연한 채워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면서 나오면 일시트할 시기가 딱 상승장일 때 맞물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거에 맞춰서 하겠다고 해서 전세가 물건이 안 나와요. 전세 물건이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 지금 보면 매매가 600개 지금 조합원 물건으로 나오지만 가격이 그렇게 싸게 안 나오고 있죠. 지금 24억대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24억대까지. 그래서 지금 매물은 24억에서 25억대 매물이 나와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 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면 최고가야. 얘기를 해요. 그럼 어때요? 움찔하겠죠? 약간 망설일 것 같은데. 계약서 쓰기가 맞아? 내가 최고가를 쓰면 이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전고점을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건가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8월이 되고 나서 제가 왜 아까 뉴스가 거짓말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고 통계가 늦게 반영이 돼서 뉴스는 그걸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는 이미 7월 중순부터 소강 상태가 들어갔거든요. 숨고르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7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 8월 20일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기간 동안에 소강 상태가 왔고 숨고르기가 왔어요. 5, 6, 7이 엄청 뜨거웠어. 빠르게 올라가면 그만큼 반등도 큰 거 알죠? 지금 거래량을 보면 6월 달에 지금 원래 평균이 5,800인데 서울 거래량이에요. 5,800인데 6월 달에 7,200으로 평균 거래량을 넘어섰어요. 네. 위에 올라갔죠. 그리고 7월도 7,800으로 평균 거래량보다 올라갔어요. 8,000건 된다 했는데 8,000건까지는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7,800으로 됐는데 8월은 지금 790이에요. 얘네 딱 지금 10분의 1이죠. 뭐 아직 8월 안 끝났으니까 집계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7월 달에 6월 달 집계 끝나고 7월 달일 때 이미 얘는 4,000건을 넘었었거든. 이 당시에. 근데 4,000건이랑 비교해도 너무 지금 거래 건수가 적네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8월에 거래량이 확연히 확 줄은 게 이 거래량에서도 티가 난다는 거지.
현장에서도 옛날보단 문의가 뜸해졌고 거래도 좀 뜸해졌어요. 그렇다고 거래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가격이었을 때 사람들이 선뜻선뜻 제가 오늘 마포 얘기도 좀 할 건데 마포에 갔을 때 제가 특징적으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15억, 16억 할 때 사라고 할 때는 안 사는데 10억 되니까 너도 나하고도 사겠다고 줄을 서가지고 매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억에 제일 많이 거래했대. 야, 신기하다 진짜.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마포도 지금 20억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소강 상태가 된 거예요. 약간 현장은 이런 느낌이야, 지금. 그래서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지금 좀 거래도 뜸하고 문의도 뜸한 상태에서 좀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반영이 되려면 9, 10월은 돼야 뉴스에서도 뭐 소강 상태 들어왔다,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 작년에도 한 9월까지 그 특례보금자리론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현장에서는 7월 달부터도 이제 조금 분위기가 조금 예전만큼 뜨겁진 않아 라고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9월 달 돼서 나타났으니까 아마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막 뜨겁다라고 해서 지금 추격 매수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소강 상태가 숨고르기 하니까 지켜보다가 더 갈 것 같으면 그때 올라타도 되고 떨어질 것 같으면 좀 지켜보다가 그걸 해도 되니까 내가 지금의 정고점을 내가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흘러가는 소강 상태를 보고 나서 추이를 보고 나서 하반기 조금 보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형성된 에너지랑 심리 상황상 그리고 지금 강동구 오늘 사실 서울 부동산 시장을 지금 본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 강동구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나 그래서 강동구 얘기를 좀 들 텐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에너지가 지금과 같은 게 이어진다고 하면 잠깐 숨고르고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요번에도 책을 최근에 읽은 게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제가 그 의구심을 갖고 고민했던 내용들이 거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는 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건데 과거의 모든 상황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코로나19라던가 뭐 갑자기 일어난 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뭐 파산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 치명적인 변수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언제나 나타날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가자는 거죠. 우리가 치명적인 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널 수 없는 강을 넘기는 거.